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재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효성의 조 회장은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대림의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 회사의 그룹 호텔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 기조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진 전망 속에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횡령이나 배임 등 무리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제계는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을 떠나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지분을 HDC 현대산업에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내년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 담겼을까요? 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2.0% 수준에 있을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뒤낸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과 비교할 때 별다른 정책 변화 신호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소비자의 체감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데 이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비자 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기준점을 넘어서면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계 수입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이 나빠지면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과 같은 1.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 전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조금 전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이후에 한 달여간 논의가 벌어진 끝에 이번에 결론을 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우선 의결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의결을 시도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 달간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네,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가이드라인 중에 논란이 됐었는데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원래 안대로 이사 중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서 기업 가치가 추락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연금이 꾸준히 주주로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기업의 경우 이사 해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계의 반발을 샀던 내용을 강행했다는 얘긴데요. 반대로 기업 배당 정책과 임원 보수 한도 등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할 사안으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의 내부 절차를 3단계로 나눠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제기된 주주 제안을 상황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새로 포함돼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재계 총수들 재판 관련한 소식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검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 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기소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어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자금 위기를 겪던 자신의 개인 회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호텔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공정위 조사로 처음 드러났다고요? 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계열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경영위기로 퇴출 직전에 놓였었는데요.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총수익 스왑 후 일명 TRS 방식의 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엔 특수 목적회사 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채무 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검찰은 재무가 부실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전환사채에 수반되는 신용, 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지난 1988년에 설립된 국내 2위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범현대가로 둥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아시아나를 파는 쪽, 그러니까 금호산업과 사는 쪽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오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조금 전 아시아나 지분 30.77%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구주가격,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양측은 통합 손해배상 한도로 9.9%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금액으로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구주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3,200억 원대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은 1조 1천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현재 660%에서 3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 기자, 이렇게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네, HDC는 새해인 다음 달에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 유상증자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현대가에서는 현대백화점과 현대오일뱅크, KCC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추가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반면 33위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17위로 재계 순위가 수직 상승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황창규 회장을 이어서 KT를 3년간 이끌 차기 회장이 누굴지 그 윤곽이 오늘 나옵니다. 어제 면접을 끝낸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도구 기자. 네, 김도우입니다. 네, 면접은 후보들이 어제 다 끝냈고요. 그럼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어젯밤까지 9명 후보자에 대한 마라톤 면접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KT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를 뽑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후보가 나오면 이를 이사회에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KT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후보자가 그대로 차기 KT 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KT 출신 인사가 되느냐 아니면 외부 인사가 되느냐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T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후보 9명 중 8명이 KT를 거쳐갔거나 현재 KT에 몸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안팎에서는 현직에 몸담고 있는 구현모 KT 미디어 부문장과 박윤영 부사장, 전직 KT 출신인 임원문 전 매스 총괄 사장 등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인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T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는 오늘 오후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도우입니다. 네, 오늘 오전 제25대 IBK 기업은행장인 김도진 은행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차기 은행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차기 은행장 후보를 둘러싸고 노조 반발 등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전에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임식이 개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은행장의 이임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약 3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은행장은 지난 1985년 입행한 이후 35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 은행장은 이임사에서 사명감을 갖고 서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준 임직원들이 있어 은행장으로서의 행보를 펼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차기 은행장은 누가 될 건가 이걸 텐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김 은행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까지 차기 은행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하는데요. 차기 은행장 후보로 거론된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외부 인사에 대한 노조 반발이 높아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 관료 출신인 만큼 은행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 입장입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 차기 은행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상현 수석 부행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이렇게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가뜩이나 오늘 대규모 집회도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오후 3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 전국 임시대의원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새 행장 선임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과정과 진행 경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5시 50분부터 기업은행 본점 직원들은 본점부터 광화문까지 가두 시위에 나섭니다. 또 오후 8시까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른바 DLF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은행 또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이한상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금감원이 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통보를 했다고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데요. 역시 관심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준이겠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중징계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DLF를 팔았을 당시 행장이었던 반면 지행장은 금감원이 DLF 자료 삭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수위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징계, 경징계 뭐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징계인데 정확한 징계 수위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정확한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또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이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등이 중징계로 분류가 됩니다. 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기자 그럼 뭐 이번에 통보가 된 대로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통보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통지 성격이고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측 소명을 듣고 또 심의를 거쳐서 징계 수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서 최고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고강도 대책을 내놨음에도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 짓는 호반서밋 송파 1차와 2차 1순위 청약이 어제 이뤄졌는데요. 서밋 1차는 689가구 분양에 10,000명 넘게 몰리면서 평균 16대 1로, 또 서밋 2차는 700가구 모집에 23,7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34대 1로 1순위 마감했습니다. 특히 서밋 2차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의 경우 6가구 모집에 237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오면서 21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도 최고 108대 1,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습니다. 네, 정책은 뭐 무리한 대출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는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반 서밋 송파의 경우 모든 가구가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잔금 대출까지 불가능하다는 부담도 있는데요. 일단 분양만 받으면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분위기가 청약 열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 물량의 절반은 가점,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 덕분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홍제 가든플라츠의 경우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 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매 이맘때면 슬슬 연말 정산 준비하실 텐데요. 올해는 달라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2월의 월급을 더 알차게 챙겨갈 수 있을지 오수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 새로 생긴 공제 그리고 또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한 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7월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그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나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원래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취득 때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으로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원래는 2천만 원 초과였는데 1,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저도 뭐 도서비, 공연비 이런 거 좀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뭐 공제 범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다고요. 네, 자녀 관련해서인데요. 원래는 20세 이하 모든 자녀한테 적용이 됐던 자녀 세액 공제가 앞으로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바뀝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7살 미만의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올해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제를 아예 못 받게 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올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사는 데 썼던 신용카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구입비나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한 다른 교육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연말정산도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뭐 부양가족의 공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거기도 팁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네. 반대로 최저 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나 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만, 또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과 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다음 달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다가 영수증 같은 공제 증명이 될 만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13월에 월급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인공유방을 이식받은 사람 중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 식약처가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이식자에게서 희귀암이 발생하자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한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인공유방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 이 식약처가 직접 관리에 들어간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를 계기로 전체 인공유방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엘러간사뿐만 아니라 모든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피해보상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인공유방 이식 환자 중에는 인공유방이 안에서 파열되거나 단단하게 굳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기기법상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식약처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유방 이식 후 부작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약 3,300건으로 매년 평균 660건 정도 됩니다.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수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식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엘러간의 인공유방 제품은 2007년 허가 후 약 11만 개가 수입됐고 약 6만 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6만 명 중 식약처와 연락처를 확인한 환자는 4만 7천 명이고 나머지 1만 3천 명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수술을 했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식 환자들이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최대한 연락처를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위험성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매달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출생아 수가 지난 10월에도 또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도 늘면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증가분은 100명대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증가율도 0%에 그쳐서 조만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에 태어난 아이 수가 2만 5,500여 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는데 43개월 연속으로 최저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분은 128명에 그쳐 증가율은 0%대에 머물렀습니다. 81년 이래로 이제 가장 낮은 자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출생과 사망의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조만간에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배경으론 혼인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들의 취업난과 주택 문제로 비혼과 비출산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 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 9천 명으로 예상했지만 10월까지 탄생한 출생아 수는 총 25만 7,900여 명에 불과해 출생아 수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 할인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 3개가 만료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 할인은 전통시장 특례 할인과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 또 주택용 절전 할인으로 한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특례 할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면서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통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통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새벽까지 이어진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돼서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삼다수 공장 가동은 당분간 중단되지만 이미 생산한 비축 물량으로 2달 정도는 공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며 2,20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6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주식 매매 계약을 처리합니다. 이 소식에 아시아나항공 현재 0.18%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식약처의 의뢰를 받아서 청주에 있는 메디톡스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을 품목 허가 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치로 파악이 되는데요. 메디톡스 이 소식이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미국에 수출한 항암 신약이 임상 1차 평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49% 하락하며 2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